어쨌든 조금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 양양수산이라는 횟집에 레이라는 친구가 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혹시 뭐 가게를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생생하게 잘 표현하셨는지. 생생했나요? 생생했죠. 네. 아니 왜냐면 저희는 그 남편이 요식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 가게의 생리를 좀 아는데 그걸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일을 하셨나? 업을 하시나?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통 취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고 이런 거를 잘 안 좋아하고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내가 알게 되면 쓰고 싶어 하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제가 쓰고 싶은 게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존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어른이 요즘은 너무 이렇게 위압적인 일들이나 너무나 이렇게 잔인하거나 난폭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따뜻한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고 그래서 존엄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했고 제가 애초에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된 건 전혀 다른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이제 드러내기에는 소설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비슷한 상황의 어떤 다른 장소로 옮기자.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공간이 만약에 군부대였다면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랑 매우 유사한데 옮겨서 다른 데로 해보자 생각했고 그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로서는 드물게 이제 취재를 한 셈인데 그래서 이제 수산시장에서 그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이렇게 뭐 해봤는데 절대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물건을 사는 척하고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관찰하고 뭐 다른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쓴 경우이긴 해요. 네. 취재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네, 이거를 위해서 굳이 또 해보진 않지만 어쨌든 경험을 부분적으로 하시긴 하셨네요. 수산시장을 많이 드나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을 이미 첫 번째 질문에 다 녹여서 존엄에 관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 작품을 고른 이유가 뭘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해주셨던 말씀으로 대체가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추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추가하자면 이 단편 소설은 이제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예전에 쓴 신의 한 수라는 소설집이나 그 앞에 뭐 무관심 연습이나 여우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관심이 뻗어나가는 게 약간 그 인간에 관한, 인간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성정에 관한 이야기, 뭐 모든 예술가들, 모든 작가들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젠더라던가, 뭐, 갑을 관계라던가, 뭔가 이런 유행하는 어떤 담론을 따라가진 않아요. 그건 제 생각에 저보다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작가들이 있고, 근데 제가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건 아주 작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숨어있는 어떤 내면의 성정이거나 작은 관계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설집들도 되게 그런 내용인데 이번 이제 이 혹돔을 모십니다를 포함해서 이제 곧 10월에 나올 소설집이 제목이 이제 절정의 이유고 거기에 수록된 이야기들이 소위 말하면 조금 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정사 중에 그냥 그 쇼크사로 죽는 얘기도 있고. 네, 재밌겠죠. 절정의 이유입니다. 네, 그냥 그런 내용 중에 이 얘기가 어떤 다른 소설에는 또 뭐 이렇게 난폭한 욕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조금 존엄에 관한 얘기를 좀 따뜻하게 여기 한무숙 문학관에
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에 너무 어울리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네, 어떤 인간의 관계라든지 인간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따뜻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레이 보면서 좀 보승이 이해가 됐거든요. 너무 열받지 않나요? 네, 가게를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예, 저는 좀 이해가 됐었는데 이 레이라는 인물을 조금만 예,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요것만 제가 질문을 하고 이제 다음 질문은 네, 여러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형묵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형묵이나 모수나 사장이나 뭐 은율이나 이 모든 어른들이 이 레이를 참고 봐주는 거는 그 레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항상 관계라는 건 상대적인 건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한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또 훈련을 받는 면도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 양양수산에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그 레이라는 친구보다 우리가 조금 더 어른이고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고 그러니까 레이가 물론 나쁜 건 맞는데 도둑질도 하고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나쁜 건 맞는데 그 아이가 그 전에 살았던 어떤 삶의 어떤 인도에서 뭐 살았고 엄마 어쩌면 고생을 했을 것이고 먹는 거를 그렇게 밝히는 걸로 봐서 왜 치아 상태가 지금 앞부분 조금 뛰어넘었는데 치아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이 모든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을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주겠다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레이를 네. 조금 약자라면 이렇게 약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오만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약자로 본 거죠. 네. 레이는 약간 우리 인생에서 어쩜 숙제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숙제는 역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 내용이 아니어도 좋고요. 또 작가님에게 궁금한 것도 좋습니다. 마이크 넘기도록 할게요.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네, 들어주셨습니다. 레이가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돌봐야 되고 또 한번 바라봐야 되는 약자라고 하셨는데요. 그 약자의 조건으로 뭔가 불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레이가 한국말을 못하는 걸로 하셨는지 왜 그 한국말을 못하는 그 인물로 설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말을 못한다고 해서 꼭 약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레이는 사실 한국말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누기 쉬운 그 선악 뭐 옳고 그름 뭐 이렇게 큰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할 때 이게 극단적으로 극히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약자가 약자를 더 괴롭히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레이도 그래서 이게 보승이 제기하잖아요. 얘 사실 한국말 할 줄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하잖아요. 실제로 얘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한국인이었고 인도에서 살았을 뿐이고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떤 이유로 한국말을 못하는 척 했을지 모르고 이 아이의 사정은 사실 모르는 거죠. 이 아이는 정말로 약자인데 더 약한 자를 등쳐먹으려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레이의 그 형편에 상관없이 그 아이를 대하는 건 나잖아요. 이 양양수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감당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승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장이 데리고 온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사장이 이 보승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가 실패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보는 사람들인 거죠. 현실에서 그런 걸 하는 분들이 왕왕 없지도 않지 않나요?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네, 그런 거를 그리고 싶었어요. 네. 전체를 다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게 약간 의문이 전체를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레이라는 어떤 인물을 네.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셨나 궁금했던 건데 네.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되게 이렇게 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 네. 한국말을 못하는 걸 불통을 위해서 또 사용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관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약자가 약자를 괴롭힌다. 진짜 보승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네.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엄청 싫어하면서 계속 네. 신경 쓰는 네. 이상하다, 이상한 관계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소설이 참 많으시던데 네. 작가 그 글 쓰실 때 네.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해요. 얼마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지 그런 게 참 궁금해요. 저는 계속 쓰려고 하면 뭔 일이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전업 작가였어서 다른 직업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아이들이나 뭐 성인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전체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이라고는 1년 정도 했고, 그 나머지는 약간 뭐 봉사나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글이 제 업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웬만한 직장인처럼 그 아침 먹고 산책하고 뭐 어쨌든 딱 9시, 10시에 앉아서 뭐 저녁에 이제 대여섯 시까지는 쭉 그냥 앉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직장인처럼 가끔 근데 전 휴일 날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월요일, 일요일인데 오늘 일요일인데 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깜빡할 때는 있어요. 뭐 연속으로 24시간 써주셨다던가 이래서 날짜를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진 않고요. 네, 직장인들 그러면 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 뭐 허리도 너무 아프고 사실은 이제 이건 약간 고질병인데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요새는 이제 조금 덜 일하려고 하죠. 네. 진짜 이게 글 쓰는 사람들의 딱 그런 아픔이 딱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오랫동안 네. 엉덩이 힘으로 버텨야 되는 분들 디스크 안 좋고 네. 건강을 좀 생각하시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들 그럴 거예요 아마 모든 작가들이. 네. 작가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렇군요. 글이 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앞에 분. 안녕하세요. 제가 작가님 그 그림책 쓰신다는 그걸 보고 사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있어서 읽어줄 때가 있어서 그런데 작가님 글은 아직 제가 많이 읽지 못해서 궁금했던 게 소설을 쓰시면서 그림책도 그러니까 그 뒤에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소설의 무게와 그림책의 무게 그러니까 소설을 쓰기에는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올 때 그걸 그림책으로 묵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림책만을 생각을 하다가 그림책으로 나오게 되는 건지 요 약간 무게의 차이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동화를 쓰기 시작한 거는 18년도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외국에 좀 오래 있었는데 귀국하고서 굉장히 집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그 소설을 오래 썼는데 사실 너무 그 뭐라 그러죠? 소위 말하면 그 뭐 문동창비 문지 이런 데서 청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러니까 저는 작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 아무도 저를 모르는 약간 그런 상태여서 그 약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동화라는 거는 그냥 제가 쓰다 보니까 그냥 그릇이 다르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냉면을 만들면 냉면 볼에 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스타를 만들면 또 파스타 접시에 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쫙 있었는데 그전에는 동화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써볼까 이랬더니 갑자기 그냥 제 안에서 막 쓸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진짜 썼고 그냥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담는 그릇이 다르다는 것 뿐이고 동화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제 오히려 저한테는 제약이 더 심한 거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소설에서는 쓰고 싶은 단어를 마음껏 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단어, 사실은 이제 요 혹동을 모십니다도 이번에 출판사에서 낼 때 어려운 단어를 좀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확 제끼고 안 넘어가는데 단어에 딱 걸리면은 못 넘어간다고. 그래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다 교체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것들이 있는데 이번 소설집에선 많이 뺐거든요. 많이 빼서 쉬운 말로 다 대체하고. 근데 이제 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더 쉽게 해야 돼요. 근데 정서는 똑같아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걸 모르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거랑 다 똑같이 느끼고, 저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단어만 조금 덜 한다 뿐이지 정서는 다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상 써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제 심순이라는 필명으로 동화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먼지 가족의 이야기 막 이런 거 썼는데 쓰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어려운 단어를 뺐다라는 건 동화에서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흑동? 흑돔에서도 뺀 거예요. 네, 흑돔을 사치, 거풀지게, 뺐어요. 고시랑 됐다, 징구렁이에 빠져. 제가 몇 개를 적어왔거든요. 네.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작가님의 원래 머리에서 있던 건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막 쓰셨나,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작가님의 다른 책도 한번 읽고 왔는데 거기에도 또 일반인과 다른 단어를 구사하시더라고요. 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랄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그 단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헝가리에 잠깐 있었을 때도 기본적인 소통은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언어를 공부를 했고 사전을 찾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단어는 한국말도 되게 한국에서도 쓰기 어려운 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나는 내가 작가라면서 한국말을 얼마나 알고 있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맨날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뭔가 좀 다른 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아마 그래서 한 17년, 18년 그 무렵, 아니 훨씬 더 전이네요. 한 대학원 가기 전서부터 사전을 가지고 단어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한국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요령이 없어서 되게 무식하게 막 그냥 기억부터 시작해서 맨날 기억을 못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수학에서 그 수학의 정석 맨 앞에 뭐 헤매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는 약간 요령이 생겨서 그냥 제가 원하는 단어를 막 이렇게 좀 찾아 들어가다가 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거를 제가 굉장히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 작가는 이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단어를 되게 단어에 공을 들이는 작가, 이렇게 가기도 또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아니거든요. 이 소설은 소설대로 저한테 엄청 완벽한 구조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거에 더해서 뭔가 이제 동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오해를 받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단어를 좀 많이 뺐어요. 이번에도 많이 뺐고. 근데 제가 쓰면서는 그냥 써둬요, 일단. 왜냐면 그냥 그렇게 해야 너무 어울리는 느낌이 나고 저 스스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전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맥락상 어떻게 이런 말들을 잘 찾아서 쓰실까, 전 정말 칭찬의 언어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이런 곳에서 청탁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서 동화를 쓰려고 했다. 어떤 좀 힘들었던 부분이 오히려 또 잘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동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일랜드에 있다가 오면서 오스카 와일드의 우리 흔히 아는 도리언 그레이 초상이라던가 뭐 이런 다른 소설들을 읽었는데, 오스카 와일드는 굉장히
재단꾼이에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여러 장르를 넘나들었지만 이 오스카 와일드가 가장 위대했던 거는 제 생각에 그 행복한 왕자라는, 아시죠? 다 동화. 그 동상이 있고 제비가 와서 이렇게 하나씩 다 빼가는 그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나 뭐 거인의 정원이나 이런 동화는 정말 이 사람이 남긴 어떤 명언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되게 이건 동화나 뭐 소설이나 시나 명언이나 상관없이 그냥 하나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어쨌든 동화를 쓰면서 위로를 받은 건 맞고, 잠깐 그거 하자면 제가 막 한국에서 인정을 못 받고 이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 무렵에. 근데 동화 쓰면서 진짜로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저 스스로. 동화를 통해서 내가 쓰면서 또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군의 날을 앞두고 많은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예, 자, 그럼 이어서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 네. 안 드시면 제가 지목하려고 그랬거든요. 아까 분위기 너무 잘 띄워주셔서. 네. 저를 지목하려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제목에 좀 주목을 하고 생각을 좀 했어요. 왜 혹돔을 끌어왔을까? 여기 수족관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혹돔이 등치가 크니까 이제 쉽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라서 이 양양수산을 오래 경영한 그 사장님하고 그 식구들을 오랜 그 관계를 생각하고 하신 건지, 혹동 닮은 레이는 금방 단기간에 사라져 버렸는데 오랫동안 살고 있는, 수족관에 살고 있는 혹돔을 끌고 왔거든요. 그래 수산시장 가서 여러 고기를 보니까 혹돔이 눈에 띄셨겠죠. 생김새도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혹돔을 잡으셨는지 뭔가 썩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왜 혹돔을 모신다고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수족관에 매력적인 그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뭐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혹돔이 진짜로 신기한 게, 제가 여기에도 썼는데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맛없다고 버려지는 물고기 같지만 또 없어서 못 먹는 귀한 고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철에는 또 겨울엔 되게 꼬들꼬들 맛있고 여름엔 또 맛이 없고, 그러니까 얘는 또 심지어 암컷으로 태어났다가 안락고 나면 또 수컷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레이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레이가 거기서 잘 만약에 감화를 받고 버텼다면 보승처럼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수처럼, 형목처럼 식구로 같이 이제 이렇게 조금 바른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양수산의 그러니까 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그냥 얘는 처음부터 봤을 때 싹수가 노래 이러고 버리거나, 이 사람은 될만해, 될성 부른 나무야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혹돔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철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족관에 혹돔이라는 애를 하나 넣었고, 그리고 그냥 제가 모십니다. 왜냐면 이 양양수산의 그 사장부터 비롯해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모신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 지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혹돔을 모십니다. 혹돔은 돔이 아니라 놀래미과다라고 한 부분에서도 좀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종잡을 수 없는 존재. 홍어보다 큰 놈이죠? 네. 홍어같이 생긴 놈이야. 홍어. 이렇게 혹이 뚝 튀어나온 것처럼. 그 꼬리. 못생긴. 꼬리 뭐야? 꼬리 길고. 꼬리가 아닌가? 않았던 것 같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약간. 레이라는 게 영어로 가오리, 이렇게 가오리. 의도하고 쓰셨나요? 아니요. 가오리, 네. 그래,
그러네요. 가오리야, 가오리야.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그 사람 이름이 그냥 굴에 들어가서 구렁이도 잡고 독사도 잡고 악어도 잡고 그러던 그 몰랐네. 그 몰라요. 그 사람이 가진 위험한 것도 다 한 사람이 태평양에서 편안하게 헤엄치다가 그 레이로는 꼬챙이로 찌어서 직사 그 얘기 알았는데 아니요. 한 10여 년 전에 세계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진짜요? 그 레이야, 레이. 역시 박사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혹돔이 뭔지 다 찾아보고 계시네요. 저 사실 잘 몰라요. 어떤 모양일까 그냥 상상만 했는데. 혹돔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감성돔. 그렇죠. 근데 그런 돔이 아니래요. 그건 돔이 아니에요. 참돔. 네네, 걔가 아니라네요. 그 홍어보다 저 큰 놈이 생긴 거 비슷해요. 이렇게. 그놈 제가 홍어. 그놈을 잡아. 홍어랑 비슷한 거 같긴 한데 홍어라고. 홍어 종류야. 홍어를. 다음엔 좀 다른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오리를 좀 어디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또 이어질 수. 그래서 그 인도에서 자란 놈을 이름을 그래서 레이라고 줬구나. 말이 되네. 네,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좀 또 저는 이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됐어요. 식구. 식구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보승. 하지만 이 사장님은 식구로 또 영입을 하고 누구나 받아주는 것 같은 굉장히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가능한 설정일까요? 어른 김장한 이런 그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장한 맞으시죠? 보신 분도 있고. 그 한의원 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사회에 그냥 사실은 없을 것 같은 인물이지만 아주 없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좀 평범한 이런 우리 시장 이러면은 그냥 다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드글드글 할 것 같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도 뭔가 자기 역할을 어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뭐 작은 거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식구는 말 그대로 그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밥을 먹고 살 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도 있고 그거를 또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같이 하겠다는 거는 가장 어쩌면 정말 따뜻한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일반 패밀리나 멤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단어에만 있는 식구. 아마 제 생각에 이 식구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정서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의미,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 그냥 밥 나눈다는 의미, 이런 거에서 식구라는 단어를 제가 디그너티라는 말이랑 연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을 또 마무리해 주셨고, 처음에 그 혹독을 모십니다를 왜 쓰셨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따뜻한 글을 좀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딱 들어맞는 부분이 여기서 나왔네요. 밥 한 끼 하자, 우리 함께 밥을 먹는다, 이 의미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였구나. 밥 먹자는 사람하고 참 친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이야기가 손 들어주셨고요. 저희는 그 잠동초등학교에서 책봉사를 하는 생각두드림에서 온 팀이에요. 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질문보다는 이 책 낭독하시는 거 듣고 혹은 다른 책을 읽고 작가님에 대해서 생각한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마침 추석에 저희 시댁이 진해여서 네, 그래서 마침 이 수산시장에 제가 다녀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거기에도 남자 3명이 회를 썰고 있었고 좀 나이가 드신 여자 1명이 회를 뭔가를 포장하시고 계셨었어서 너무 같은 장면인데 그래서 그 같은 장면을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고 듣고 있었거든요. 이게 같은 장면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른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게 이렇게 나한테는 그저 바쁜 수산시장이었던 것이 이렇게 고급지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흑돔을 본 건 아니었죠. 흑돔을 본 건 아니고 그냥 물고기가 수족관에 있었구나 하는 그 어떤 장면을 모신다는 표현을 하신 걸 보고 단어 하나를 쓰시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시는지 그 하나의 생각을 담기 위해서 어떤 탈고의 과정을 거치는지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여기 오기 전에 비밀의 무게랑 동화인 비밀의 무게랑 네, 명작 동화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꼭 특히 고학년 아이들한테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하고 프레너미를 읽으면서 정말 입체적이고 쫀쫀하게 글을 쓰는 작가를 알게 돼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이 흑돔을 모십니다를 들으면서 작가님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그 배우로 치면 이병헌 배우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 왜 일세도 못 파는 작가일까요? 항상 이러다 이제 100만 넘어가고 아직 때가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 누가 쓴지는 알겠는데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작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심화진이라는 장르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설계 이병헌님. 모으겠습니다. 와, 어때요? 이렇게 느낌을 더 전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네. 이거 뭐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진해 출신이에요. 네. 알고 하신 말씀이신 거죠? 예, 이미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 오셨습니다. 진해.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이 돼서 마산으로 됐는데 이제 제가 태어난 게 마산이고 진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중학교 때 창원으로 전학을 가서 다시 고등학교를 마산을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 이력만 거의 제가 초본인가 때니까 한 40몇 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동화는 사실 근데 뭐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잘 팔리거든요. 그게 그냥 이제 출판사에 제가 막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는 아닌데 소설은 항상 이번에 프레너미도 전 진짜 이번에야말로 이제 좀 팔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되게 약간 조금 대중적으로 좀 다가가야지 이러고 쓴 건데도 역시 일세가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출판사에 민망해서. 기다리십시오. 지금 다른 분도 아니라 우리 생각두드림이라는 책 봉사를 해주시는 분, 우리 책을 좋아하시는 분,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상. 바꾸지 마세요. 정말요? 슬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참 그런데. 네, 어떤 일상적으로 봤던 그 느낌이 또 고급지게 재해석이 됐다. 이 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가 여기 4시 50분 정도에는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2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라든지 네, 이런 뭐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질문이 많아서 저희는 작가라는 타이틀의 영광을 한번 갖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글 쓰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아간 사람으로서 이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전업 작가로서 계속 삶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본적으로 재능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가님 안에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또 노력을 하시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이라든가 단어를 계속 알아가고 찾아가는 작업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글 하나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작가님께는 글을 쓰고 작품을 낸다는 게 쓰면 쓸수록 관록이 붙어서 뭔가 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지, 아니면 글 쓰는 작업이 워낙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나를 다 끌어내야 될 것 같고 다 소진시켜야지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것 같은데, 그래서 쓰면 쓸수록 내가 되게 소진되고 이걸 과연 다음에도 또 할 말이 있을까? 또 나에게 남아있는 단어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으실지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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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저한테도 지금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제 일단 제가 그 글을 전업으로서 쓴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기 때부터 지금 제가 엄청 이렇게 밝고 활달하고 사람 좋은 인상으로 지금 있지만 사실 아기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되게 애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리고 왜냐면 제가 먼저 경직돼 있었기 때문에 친구도 잘 없고 그냥 제 느낌은 항상 애들이 날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고, 그러니까 혼자 막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할 게 없어서 책을 읽고 혼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동화 그 북콘서트 같은 거 갔을 때 친구들 고민이 이제 지난번에 쓴 동화가 이제 그런 거였어요. 새 학기가 돼서 이제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학교를 갈 수 있을까에 관한 이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얼음성이 됐네, 그 얼음을 깨는 과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화를 썼는데 그 아이들 질문이 선생님 진짜 너무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1학년인데 2학년 밖에서 친구 바뀌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방법이 없다. 나도 방법이 있으면 나도 진작에 이렇게 안 살았지. 근데 그냥 그렇게 힘들 때는 힘든가 보다 이러고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고 그냥 다르게 힘든데 그럼 다른 거 해야지 이러고 뭐 영화를 봐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그냥 혼자 놀아도 된다. 혼자 고무줄뛰기 해라. 요즘 애들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도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고, 근데 저는 이제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2년 전에 그 이태원 사태라던가 뭐 더 최근에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정치적인 이슈, 뭐 사회적인 이슈 막 다 있잖아요. 근데 말이 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건데 이제 한동안은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은 아예 뭐 A는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가 뭐 다시 내려왔다가 뭐 우연히 우물을 만났고 뭐 했습니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그냥 쭉 얘기하는 걸 사실 못 하겠어요. 이제 너무 이렇게 애둘러 막 이렇게 저 혼자 다른 세계로 갔다가 항상, 그리고 하나의 진실만, 제가 조금 횡설수설하죠. 하나의 진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고 결이 있고 숨겨진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우회해서, 그러니까 이 소설이나 동화나 뭔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다 다뤄봤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뭘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떠올렸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요즘 장편 쓰는 게 있어서 비행기 소리가 들려서요. 사랑의 밀도는 필연적으로 고통의 입자로 인해서 밀도가 더 높아간다. 그러면
그 사랑을 만약에 고통이 떠받들고 있다면 그 고통은 도대체 뭘로 떠받들여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제가 쓰려고 했다가 나 이거 어디 다른 데서 쓴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뭐 신경 쓴 무슨 뭐 그런 표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 머리가 나빠서 남의 것까지는 아예 기억을 못하고 제 거를 너무 많이 오래 생각하다가 그냥 이거 나 옛날에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요즘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익숙한 건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작 작가의 그 애환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내가 말을 했나, 누가 말을 했나, 내 거를 찾아봐야 되는 또 그런 고통이 있군요. 와, 사랑의 밀도는 고통의 입자론에서 그 밀도가 더 높아진다?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풀어 나가겠는데, 여기 못하겠네요, 제가. 그렇군요. 글을 쓰는데 계속 글을 썼던 게 어떤 원동력이 될까? 아니면, 어떤 힘이 들어서 더 힘이 빠질까를 좀 여쭤봐 주셨던 것 같은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나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도 같습니다. 네,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오늘 뭐 소감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들지 않아도 그냥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저는 좀 오늘 말을 아끼려고 해서 일부러 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심하진 작가님 굉장히 사랑하는 동료면서 또 사랑하는 그 독자로서 잘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한문숙 문학관의 이 행사로 저희가 함께 이 문학 작품을 같이 낭독하고 또 같이 소설이, 문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희가 여기로 오면서 약간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니까 이렇게 향기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푹 빠져가지고 했는데요. 심하진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또 저희가 10월에 신간이 나온다니까 저희가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도 멘트를 너무나도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공간이 향기로 또 바뀌었다. 시를 한 편 써주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말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소설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한 경험을 해보고 또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좀 자리는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또 좋은 시간이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오랫동안 향기로운 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설 읽는 시간 작가와의 대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